이제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 앞에 공부했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종이세금계산서 하던 시절에는 우리 물건 보낼 때에 세금계산서를 같이 눈에 띄는데 붙여가지고 밖에 세금계산서 제중 이런 거 적어서 보냈었는데, 지금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우리가 공급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날, 우리 재화를 인도했을 때가 일반적인 시기죠. 그때 공급 시기, 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인데, 발급 시기 특례라고 적혀 있는 게 후발급 세금계산서죠. 자, 그럼 이 후발급 세금계산서라고 적혀 있는 게 우리 월 합계 세금 계산서라고 일상생활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월합계 세금 계산서는 1여월을 합계 내어서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1여월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6월달이면 6월달, 7월달이면 7월달 그 달 것만 합쳐가지고 발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일 정도의 1개월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보여지는 그 달 것만, 이런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회사에 매일 반복적으로 한 달간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간 물건을 주기적으로 공급했다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공급 기간이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급한 걸 가지고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를 6월 30일자인 말일자로 해서 우리는 발급 기한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 일자를 말일자로 해서 얘를 말일로 하고, 그리고 발급 기한을 다음 달 10일까지를 잡는 게 월합계 세금계산서예요. 그럼 7월 15일까지 한 거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걸 우리는 7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써서 우리는 8월 10일까지 발급 기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자, 지금 오늘이 11월 며칠이죠? 7일이죠. 그럼 오늘 11월 7일 날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했어. 근데 세무서에서 와서 너 왜 지금 물건 팔았는데, 인도한 시점이고 공급 시기인데 세금계산서 왜 발행 안 했냐라고 하면 제가 세무서에 그냥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과세관청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했는지 아니면 늦게 했는지 발급 안 했는지 이런 기준을 따져서 가산세를 계산할 건데, 그럼 우리는 이 제도 때문에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을 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발급한 걸로 해서 가산세를 부과를 안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얘네들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회사도 월 초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거래처 거 물건 가져간 거 정리해 가지고 서로 연락 주고받죠. 그럼 이날 이전에 다 주고받으려고 이제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보면 1여월이라는 개념 이해가시죠? 그 달 것만 합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 다음 달 거를 썩지 않는 그걸 1여월이라고 그래요. 그 해 것만 이런 표현이 1영년이라고 하고 그 달 것만 하는 게 1여월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1여월이라는 개념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되고, 그럼 작성일자는 말일자를 가지고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이제 236페이지에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자,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 제가 여러분 회사에 연락을 해서 지금 제가 물건 살지 안 살지 모르겠는데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결제를 올릴 수 있으니까 세금계산서 좀 미리 발행해 주세요 라고 하면 발행해 주면 되나요? 그죠? 우리는 상대방이 살지 안 살지 상관없이 계약금 안 받아도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는 저를 인도하면서 하는데 이제 우리 적혀있는 내용을 전부 다 읽어보면 우리가 그 계약금을 일부나 전부를 받았을 때 발행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대금을 받는다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약정이 이해한다면 30일을 이내에 받으면 된다고 되어 있고 그 외에 나중에 특례가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받기로 우리가 법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읽고 나면 결론적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연락 와서 세금계산서 좀 발행해달래.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소리 하냐면 회사가 품위서를 올릴 때에 세금계산서를 넣어서 올려야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서 승인이 나야 사고 안 사고가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해줬다가 그러면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만약 연락이 없으면 그 거래 상대방한테 연락을 해서 진짜 실제 구매할 건지 아니면 수정세금계산서로 계약의 해제로 날려버리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가능하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아래 세금계산서 발급 자료 제출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종이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빨간색이 매출이고 파란색이 매입이죠. 그래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했었으면 우리는 빨간색만 모아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하고 파란색만 모아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우리가 신고하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그 세금계산서는 우리 회사가 5년간 보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래에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게 있죠. 그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다음 날까지 전자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적법하게 전송을 했다면 우리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지죠.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되는 의무도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을 때에 우리가 국세청에 전송해야 되는 건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예요. 다음 날. 자,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과거 옛날에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10일까지 때문에 11일까지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이 10일까지 발급하니까 7일날 발급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8일까지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된다. 이걸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요즘 프로그램들 자동으로 다음날 새벽 1시에 국세청 전송한다고 뜨죠. 하도 전송 안 해가지고 옵션이 생긴 거예요. 전송 안 하면 가산세 붙거든. 자, 다음 세 번째 세관장의 제출 의무가 있는데 자, 세관장은 국세청이 아니에요. 세관은 그렇기 때문에 자, 세관장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국내로 유입되는 물건에 대해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럼 수입하는 나라가 소비지국이죠. 그래서 그 물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만드는데 근데 그때 이 부가가치세를 주는 사람이 사업자라면 우리는 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니까 세관장한테 부가가치세를 줬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할 거죠. 그럼 세관장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는 것 매출세금계산서겠죠. 그래서 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관장은 국세청에 제출을 해주는 거예요. 또 면세사업자도 우리 면세사업자도 과세품을 사서 쓰겠죠. 그럼 면세사업자가 과세품을 사서 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면세사업자가 이 세금계산서를 그냥 받고 아무 행동을 안 하면 매출자도 부가가치세를 받았는데 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해서 납부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번호 보면 가운데 번호가 뭐 개인 면세사업자인지
아니면 범인 면세 사업자인지 번호를 가지고 바로 식별이 돼요. 그럼 상대방은 부가세 신고 안 하니까 나는 받았지만 거래 증세점은 신고 안 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면세 사업자한테는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는 협력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도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부가가치세법한테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이건 이론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237페이지에 영수증이 있는데, 자, 영수증이라는 건 원래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적격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자, 근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고급 영수증으로 승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적격 증빙으로 효력이 발휘하게 되고, 우리나라 신용카드 제도를 외국에서 배울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카드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의 벤사 제도 있죠. 그 제도는 외국에서 지금 엄청 많이 배워가고 있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쪽에 대한 기술로 로열티를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카드 전표에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다 기재시켜 놨죠. 여러분들 카드 전표 보면 여러분들 식당에서 밥 먹으면 식당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가게 이름, 사장님 이름, 그게 우리 필요적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시키고 카드 긁은 날이 작성일자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카드 단말기에 긁은 걸 국세청으로 벤사가 전부 다 전송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세의 증빙 자료로서 부가가치세법만이 아니고 법인세, 소득세의 과세 근거가 전부 다 되기 때문에 그 신용카드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급 영수증의 역할을 해주게 돼요. 자, 제가 앞 시간에 이런 말을 했었죠. 암만 신용카드가 날고 겨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 계산서하고는 겸상을 못해요. 세금 계산서는 왕족이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 영수증은 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왕족이 없을 때는 자기들이 앞에서 큰 소리 치지만 왕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만 세금 계산서가 왕이에요. 그럼 다른 소득세 법인세에 가면 이제 세금 계산서는 그냥 적격 증빙으로 하락을 하고 지금 현재는 신용카드를 훨씬 더 좋아해요. 자, 그럼 이제 그 외 나머지 영수증들이 있는데 아래 보면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가 있죠. 자, 여기에 비고에 있는 경계선이 있어요. 비고 쪽에 보시면 그 경계선을 보시면 위쪽으로는 우리 평소에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 안 해도 되는데 거래 상대방이 나 사업자예요,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는 업종이 위쪽이에요. 비고에서 위쪽. 세금 계산서를 발행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영수증을 평소에는 그냥 발행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해 드릴까 이런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선 아래쪽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할 수 없는 과세 사업자예요. 그냥 아예 발행 못해서 영수증 발급 사업자고, 위쪽은 꼭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행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게 경계선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여객운송의 아래에 기타라고 적혀 있는 게 택시, KTX, 항공기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과세인데 그 업체들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자, 아래 있는 목욕, 이발, 미용, 입장권 우리 나중에 외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인지하고 갈게요. 우리 실기해야 되기 때문에 외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세금 계산서하고 이쪽이 다 받고, 자 이제 242페이지로 가서 자, 매입세액 공제가 적혀 있죠. 공제라는 표현은 우리가 차감하라는 말하고 어감의 차이가 있죠. 차감이라는 거는 빼라라는 이야기인데 공제라는 표현은 빼줄게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빼줄게. 그럼 어떤 경우에 빼주냐면 우리가 과세 거래라고 말하는 재화의 공급,
그리고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우리가 관련되는 매입세액과 그리고 우리 회사가 과세 사업자니까 과세 사업에 사용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대. 그때 우리가 사용을 했던 아니면 사용을 할 거든 그래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돼 아직 사용 안 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과세 사업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과세 사업에 안 쓰면 어떻게 해버리죠? 그러면 너 이거 시가로 팔아버렸어 라고 해서 간주공급이라고 해버릴 거죠. 그래서 자, 일단 부가세법은 사용 안 해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원칙은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라고 제가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도 공제해 줄게. 그게 이제 기타 공제 매입세액 혹은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우리 법인카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 영수증을 수취한 것도 매입세액 공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줄 거고 또 우리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는 것도 이따 공부할 거예요. 저와 같이 의제 매입세액하고 또 243페이지에 재고 매입세액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있죠. 우리 재활용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철이나 폐지하는 고물상이나 중고자동차 매매상 이런 곳에 매입세액이 없는데 있다고 해주는 거예요. 이따 이것도 우리 따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위에 3번 재고 매입세액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기억해 두세요. 간이가세자는 과세사업자예요.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왜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냐면 부가가치를 따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부가가치율을 곱해요. 공급 대가에다가. 그럼 자동으로 부가가치율만큼인 금액이 부가가치가 얼마다라고 얼마 벌었어라고 아예 그냥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과세 사업자는 우리 매출 가격에 매입 가격 빼면 부가가치가 나오고 그거의 10%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데 근데 우리 간이과세자는 그런 형태로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없어요. 근데 그랬던 간이과세자가 연매출액 4,800만 원이 넘어가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게 되겠죠. 그럼 전환하게 되면 이제 공제 안 받았던 재고 자산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재고 매입세액 공제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거꾸로 다시 간이과세자로 가면 다시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무사 사무실 다니시는 분 있나요? 세무사 사무실은 간이과세자를 싫어해요. 저도 싫어하고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많잖아. 근데 이런 말은 그렇지만 돈은 안 되거든. 근데 업무 양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좋아를 하지 않아요. 자, 뭐 아래쪽 5번은 면세사업 쓴다면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되나요? 안 되죠. 우리 불공지 사유죠. 그런데 이걸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면 우리는 이걸 이제 매입세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간주공급할 때 이랬잖아. 과세사업에 쓰다가 면세사업 쓴다 그러면 팔아버렸다고 하는데 거꾸로 면세사업 쓰겠다고 해서 공제 안 받았던 걸 과세사업에 쓰면 얘는 매입세 공제해 주겠다. 그래야 합리적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공제가 안 되는 세액이 있는데 자, 공제 안 되는 세액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준을 잡으세요. 자, 우리가 불공제 사유가에 해당을 하게 되면 자, 당연히 매입세액은 공제 안 해준다가 불공제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매입하는 단계니까 내가 증빙을 받았을 때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그래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공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매입매출 전표에서 54번 불공을 선택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10번이나
11번에 들어왔다가 16번에서 빼버리는 방식을 써요. 넣었다가 빼버리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니까 그래요. 그런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인 경우에는 굳이 사업자가 과세관청에 신고를 안 해줘도 과세관청이 거래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벤사가 카드 긁으면 담합이 긁은 금액이 전부 다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올 필요 없이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요. 그냥 일반 전표에. 그래서 우리 세무이급 시험까지는 문제가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라고 문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이급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건 세금계산서 받는 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일반 전표 문제에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 보면 접대했거나 자동차 고쳤거나 그런 문제만 나와 있을 거예요. 일반 전표도 카드 쓴 거 본 적 있잖아요. 그게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그래서 나중에 뭐 여러분들 세무일급 하면 그때는 알아서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로 가도록 그냥 전표 입력하라고 4개 나오는데, 근데 우리 여기에서는 이렇게 서로가 입력하는 곳이 틀려요. 그래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는 다 안 해주는 건데, 근데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는 공제 안 되더라도 과세관청에 신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여기에 세금계산서 받은 부분에 썼다가 우리는 얘를 빼버릴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에서. 이런 방식으로 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에서 우리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를 안 받거나 필요적 계상이 불명분이거나 아니면 누락돼 있으면 당연히 세금 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거나 얘가 없으니까 입증이 안 되죠.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지만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서 안 주면 과세관청이 당연히 확인할 수는 없겠죠. 부가세 신고서에는 세금 계산서에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없으면 그건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실기재해서 거기에 제대로 안 적혀 있어도 우리는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줄 거예요. 하지만 착오로 실수로 잘못 적은 경우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매입세액은 공제는 해줄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우리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당연히 우리 과세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지출 관련 없는 우리 매입에 대해서는 불공제를 할 거죠. 그럼 자, 사업하고 관련 없는 건데 매입세액 공제받았다가 우리가 그걸 사업하고 관련 없이 써버리는 경우가 간주공급에서 개인적 공급들이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다라든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창립기념일 선물 줘버린다든지 그런 게 우리가 처음부터 불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매입세액 공제 받아놓고 그런 행동을 하면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4번에 비용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전부 다 우리는 그 개별 소비세 대상 과세 차량 있죠. 우리 승용차면 1000cc를 초과하는 차량, 승합차라면 7인승 이하 차량, 이런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을 할 때 매입세액도 공제 안 해주지만 그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넣거나 아니면 우리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이 모두 다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부가가치세를 받아갈 건데, 그런데 그 매입세액도 공제 안 해줄 거고. 자, 우리 렌트카 회사도 과세사업자죠. 그럼 과세사업자인데 이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을 우리가 렌트하면 그 렌트비의 부가가치세도 공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음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전부 다 안 되는 거고. 자, 다음 우리 245페이지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지출.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접대가 일어났다고 해서 매출세액이 창출될 거라는 생각은 단 1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접대했을 거면 매입세액 공제받지 마. 근데 매입세액 공제받아 놓고선 거래처에 주면 사업상 증여로 팔아버린 걸로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면세 사업에 관련된 거. 면세 사업에 관련됐으면 당연히 면세 사업은 매출세액이 없는 면세품만 파는 거래죠.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매출세액이 없는 걸 파는 건데 여기에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입세액 공제받았다면 이건 면세사업에 안 쓰고 과세사업에 쓴다라는 의사표현이에요. 그래 놓고선 면세사업에 써버리면 면세사업 전용으로 자가공급을 했었죠. 네. 그리고 토지 관련 매입세, 이걸 우리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라고 하는데 우리 회계상으로 생각하면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회계 처리할 때 토지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죠. 그럼 토지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경우를 보면, 자, 우린 땅을 사는데 공장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그럼 그 땅 살 때에 우리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를 하면 철거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철거 업체는 과세 사업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 철거비를 토지라고 회계 처리할 거죠. 그러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집안 평탄화 작업을 해요. 거기도 과세 사업자겠죠.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우리는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등기하고 할 때 법무사 수수료 같은 거 들겠죠. 법률 대행 수수료, 변호사 수수료 등 그것도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것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우리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들은 왜 공제를 안 해주냐면 방금 토지라고 적을 거라 그랬죠. 분기할 때 우리 토지라고 쓸 거잖아요. 그럼 이 돈들을 다 토지라고 자본적 지출로 적었는데 나중에 이거 팔 때 부가가치세가 있나요? 토지는 공급은 면세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지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는 면세로 매출세액을 창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부가가치 구성 요소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토지의 공급은 면세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은 우리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업자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 적혀 있죠. 자, 사업자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는 공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후 20일 이내에 우리가 등록 신청을 하면 우리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요. 무조건 당연히 개시일로부터 그냥 20일 이내 안 하면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라는 건 공급가액의 1%가 있지만 그래도 부가가치세는 10%니까 크죠. 그래서 이거는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개업을 1월 2일 날 했어요. 그러면 7월 20일까지 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해줄게 그 이야기예요. 이게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안 했으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겠죠. 그러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만 돼요. 종업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더 생각하셔야 될 게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이후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 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등록 전 것까지만 된다라고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자와 같이 볼만한 거는 다 봤고 나머지는 이제 부속 서류 하면서 자와 같이 보면 되니까. 자, 우리 컴퓨터 켜셨죠? 컴퓨터 봅시다.
자, 우리 프로그램 KLF 프로그램 실행하셔서 우리 회사 3003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회사 3003번. 자, 혹시 데이터가 누가 썼던 건지 한번 보게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7월달을 한번 써보세요. 7월달 아무것도 없으면 저는 혹시 데이터 있으신 분 있나요? 데이터가 있어요? 있으시면 우리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 프로그램 닫으시고 프로그램 다 닫으시고 있으시면 프로그램 다 닫고 우리 바탕화면에 보면 전산세무이익 백데이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분들 거는 전산세무이익 백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있나요? 바탕화면에 없으시면 자, 우리 컴퓨터에 지금 데이터가 안 돼 있으신 분은 왼쪽 밑에 윈도우 마크 누르시고 여기 글 쓰는 칸 있죠? 아래에 여기에 돈 표시에 703T라고 하시면 그 앉으신 자리가 사람이 안 오는 자리라 옛날 데이터일 것 같아. 하면 지금 이런 창이 뜨죠. 아이디 비밀번호 치라고 하나요? 아이디 비밀번호 치라고 하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치시고 비밀번호는 그린 1005. 지금 이거 엔터 위에 있는 돈 표시예요. W가 아니고 1. 그럼 여기 공유 폴더에 보면 파일 있죠. 이거 본인 컴퓨터에 복사해서 실행하세요. 일단 KLF 프로그램 열려 있으면 데이터 새로 안 되니까 KLF 프로그램 닫으시고 자, 다 하셨으면 덮어쓰기 하셔야 되죠. 아니면 수백 번 이해라고 눌러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회사 등록 가서 위에 회사 코드 재생성 누르시면 그리고 나서 다시 3003번에 가시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 7월 달에 했을 때에 데이터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일단 우리 바로 이거 할 건 아니니까 자, 우리 교재는 367페이지로 가시고 자, 지금 우리 과세 유형이 있죠. 자, 과세 유형 가지고 좀 볼 건데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시고 부가가치 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해서 7월부터 9월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부가가치 신고서까지 여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시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가
10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는 저와 같이 이제 부속 서류할 때의 문제인데 그 많은 것 중에 한 개 나와서 3점이나 많을 때 4점이에요. 근데 이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가 7점에서 작을 때가 6점으로 나와요. 그럼 이걸 작성하는 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속서류에서 메인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계속 하면서 눈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인 매출 전표의 과세 유형도, 자, 여러분들 과세 유형 선택하는 건 회계 1급 때 공부를 다 하셨죠? 그 과세 유형이 뭐냐면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몇 번 칸에 들어가라라는 우리 명령어예요. 그럼 우리 과세 유형을 찾을 때는 기준점을 뭘로 과세 유형을 찾죠? 지금 여기에 들어가라는 기준점인데, 자 보시면 과세 유형은 과세 거래인데 증빙이 세금 계산서면 이 칸에 금액을 넣어라. 과세 거래인데 증빙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면 여기에 금액을 넣어서 신고해라. 영세율의 세금 계산서면 여기에 금액을 넣어서 신고해라. 그럼 이 칸들을 우리가 중심 잡는 게, 칸들을 정하는 게 과세 유형이죠. 그래서 과세 유형은 증빙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거래 내용을 보고 찾으시면 그래서 함정에 빠져서 많이 틀리시는 거예요. 매입에서도 세금 계산서다. 세금 계산서 아니다. 세금 계산서 아닌 것 중에 신용카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과세 유형을 정하는 거지. 뭐 거래 내용이 뭐 접대다, 직원들 복리후생이다, 이런 거는 회계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증빙을 가지고 우리 과세 유형을 찾아서 부가가치 신고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한 번 더 기준 잡으셔야 될 게, 자 여기 위에 있는 상단부는 부가가치세법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부가가치세법보다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아래쪽은 이 아래쪽은 일반 전표예요. 실질적으로 과거 옛날에 우리 직원이 일반 전표 여기에 입력하는데 아래쪽 분계가 계속 실소가 되어서 그 직원은 아래쪽 여기에 입력 금지시켰어요. 일반 전표에다 쓰라 그랬어요. 일반 전표 써도 돼요. 편리하게 쓰라고 아래쪽 주는데 이걸 부가가치세법이랑 꼬여가지고 잘못 쓰면은 오히려 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전표니까 여러분 쓰실 때도 재무회계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쉽게 표현하면 부가가치세는 우리의 원가에 관심 없어요. 시가로 할 거고, 재무회계는 내 장부에 사온 거 써뒀다가 팔면 내 장부에 있는 거 지울 거예요. 거기다 이익 붙이면 판금액 쓸 거니까 이 두 개는 서로 차이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원화시켜서 생각하는데, 방금 제가 여기 유형이 우리 세금 부가가치 신고서의 번호 칸을 위치를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여기에 예를 들어 제가 11번 매출과세에서 100만 원이다. 뭐 거래처 범어산업이다.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럼 아래 분계등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넣어도 위에 상단부만 작성을 하면 우리 1번 칸에 금액이 들어오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도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전자 체크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체크 안 하면 그냥 3점 오답 처리하는 이유가, 지금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해서 탭이 두 개가 있죠. 이 11일은 옛날 거라서 그렇지, 옛날 시행규칙을 안 바꿔서 그렇지 이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날짜는 얘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안 해도 되는 건데, 제가 이걸 만약에 전자를 체크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컴퓨터는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이쪽 탭으로 옮겨갔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구분할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거, 제출할 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잘못 사인을 주면 컴퓨터는 잘못된 정보를 산출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틀려도 오답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내가 만약에 12번이라고 쓰죠. 그러면 얘는 부가지 신고서 5번 칸에 가라는 명령어예요. 그럼 영세율의 세금 계산서 발행한 경우에 우리는 무조건 12번을 선택하라는 건데, 그럼 얘도 세금 계산서니까 당연히 제가 세로 고침하면 영세율로 여기에 들어오죠. 근데 영세율에서도 여기 영세율 구분을 우리가 할 건데, 이 영세율 구분을 하는 이유가 우리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서 자동으로 여기에 작성을 넣어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아래 분개를 안 했는데 분개를 하면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도 지금 분개한다면 여기 불러오기 했을 때에 계정 과목 제품 매출이다 잡으면 여기 자동으로 다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 영세율 구분이 틀려도 오답 처리를 할 거고, 우리 54번 불공했을 때도 불공제 사유가 있죠. 이 불공제 사유도 틀리게 되면 우리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당연히 가는 거고,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도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럼 불공제 사유가 틀리면 이 서식이 틀리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제가 신고하고 넣었다 뺄 거라고 앞에 썼던 게 10번이나 11번 넣어서 16번에서 빼버려서 매입세 없게 만드는 게 54번이라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공부하실 때 지금 자와 같이 이제 과세 유형을 볼 건데, 우리가 회계 1급에서 매입 매출 전표의 과세 유형을 이미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어떤 과세 유형이다라고 보면 이거 했을 때 어떤 칸에 간다고 눈으로 익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 적혀 있으면서 여기를 직접 손으로 작성하라는 게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칸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과세 유형 설명하면서 얘네들까지도 같이 여러분들한테 위치하고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 쉬었다가 이제 과세 유형들 먼저 쭉 설명하고 메인 매출 전표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